감정이 앞섭니다. 화를 많이 내고 기복이 심하고 자기중심성이죠. 돌아가신 분을 파멸시킴으로써 자신 거를 성취하는, 쟁취하는 네. 그런 끝을 보게 되는 거죠. (2015년 1월 2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새벽 4시 18분경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고 보조 속에서 술에 취한 45살의 남성 양씨가 내렸습니다. 승용차는 바로 떠났고 양씨는 혼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양씨가 거주 중인 11층에 도착한 시간은 4시 19분경이고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안방에는 초등학생 딸이 잠을 자고 있었고 아내 김씨는 작은 방 침대 옆에 누운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잠들어 있던 가족들. 남편 양씨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아내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 누워있는 것일까? 아내를 부르며 깨운 양씨. 하지만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양씨는 아까 승용차로 자신을 태워다 준 지인에게 전화를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아내 김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업고 응급실에 뛰어들어온 시간은 오전 5시 11분경. 당시 병원 의무 기록에 남아있는 아내 김씨의 상태입니다. 환자는 의식,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턱관절 강직이 심해 입이 벌려지지 않아 기도 삽관을 하지 못하고 비인두 기도기를 삽입하였다. 즉,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라 기도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를 입으로 삽입해야 했는데 턱에 이미 강직이 와서 입이 벌려지지 않으니 기기를 코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김씨는 얼굴에 외상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코와 입에 출혈이 있었고 턱관절은 강직되어 있었지만 팔다리 및 손발은 강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등 쪽으로는 시반까지 보이는 상황. 의료진은 약 40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며 김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오전 5시 53분경 사망이 선언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43살의 여성. 이 의문스러운 죽음에 부검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치사량을 초과하는 청산염이 검출됐습니다. 부검인은 김씨가 청산가리를 복용하고 10분 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남편 양씨는 아내를 발견했을 당시 아내 머리맡에 먹다 남은 소주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주병 뚜껑이 열린 상태로 소주가 3분의 2가량 남아 있었는데 소주에서는 청산염이 검출됐지만 소주병 입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위 내용물에서는 소주 반잔 정도의 알코올이 발견됐지만 혈액에서 발견된 알코올의 농도는 현저히 낮은 0.01% 미만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청산염은 김씨가 쓰러져 있던 작은 방 침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침대 위에 놓여있던 베개 우측 하단 귀퉁이와 침대 시트에서 아내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혈흔에서 청산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 감식 당시 베개와 시트는 이불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내 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바로 포착됐습니다. 최근 1년간 사망한 김씨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남편 양씨, 그리고 양씨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 한씨였습니다. 김씨가 사망하던 날 그녀를 병원으로 옮긴 것도 남편과 불륜녀 한씨였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던 3명 중 1명만 사망한 상황. 2015년에 발생한 청산가리 소주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2015년 1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43살의 아내 김씨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청산염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 그리고 턱관절이 강직되어 있었다. 손발하고 이제 팔다리는 강직되지 않았다. 등의 시반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얼굴에 외상은 없었지만 코와 입에서 혈흔이 있었습니다. 청산가리 죽음은 여기가 이제 식도 이쪽이 굳습니다. 네. 이게 강직되는 거예요. 턱 이게.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죠. 네. 근데 다른 데는 강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은 독을 흡입하게 되면 흡입한 액체에 의해서 하여튼 그 관련된 거에 의해서 입 쪽 여기가 딱 굳으니까 네. 당연히
입을 벌리려고 했는데 못 벌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확보해. 그래서 코로 넣었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음독을 했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뭘 탄 거를 먹고 네. 죽었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사고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청산가리.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농촌도 아니고요. 지금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소주가 있어요. 네. 그럼 소주를 먹었나? 소주에 탄 걸 먹었나? 근데 웃긴 건 그래요. 소주에 탄 걸 먹었으면은 소주병 입구에 청산염이 검출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니까. 네, 따라야 되니까. 네. 안 따른 상태에서 그 속에만 있다는 건 뭐예요? 주사기로 찌익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거기에 소주에 타서 먹고 죽은 사람이면은 그 입구 주위에 이게 없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탈탈탈 소주병에 털어 넣으면 네, 되니까요. 그렇거나 뭐 이렇게 묶거나. 그렇게 조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을 생각. 네네. 네. 소주병에 스테이직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이건 분명히 타살이구나. 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이 상황에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문제는 뭐냐면 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40분 했다는 것은, 이건 가능한 것은 이게 여기가 턱 부분이 막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기 부전, 네. 심장이나 이런 건 좀 늦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의료진은 봤을 때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걸 이 식도 관련된 여기만 우회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40분 동안 심폐소생 했을 수 있어요. 이건 심리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많은 경우에 본인이 이 어떤 살인과 연루돼 있을 경우에 최초 발견자가 안 되려고 한다라는 교수님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비껴가려고 하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의혹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의도적인 건 아닌데 네. 어떤 일종의 심리적 저항성 같은 거죠.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남편이 최초 발견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연관이 돼 있고 어쨌든 그 같이 데려다 주는 사람도 술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또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다가 셋은 어차피 네. 불륜여남, 네. 그의 부인이 네. 돌아가신 거니까. 네. 그럼 관련이 다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는 지금 벽에 시트, 이불, 네. 청산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언두잉이에요, 언두잉. 네, 그리고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는 최초에는 침대 위에 누워서 뭔가 피를 토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 베개의 우측 귀퉁이와 침대 시트에 있었다는 것은 네. 거기에서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혈흔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감식 당시에는 이 이불로 덮여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덮어놓은 거죠. 네. 시신을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은 침대 위에 있었고,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 밑으로 내려왔고. 고통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고통에는 막 이게 막 퍼지고 그러겠죠. 네. 누가 들어서 밑으로 옮겼다. 네, 그 얘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뭐 이불이 막 구겨져 있다는 고통스럽게, 네. 아니면 병이 엎어져 있다는 등 그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있고 시신은 밑에 있고 발견 당시에는 그 흔적은 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을. 네. 시신을 옮겨서 만졌고 그거를 안 보이게 덮어놨다. 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덮어놓은 거는 말씀드린 감정적인 언도잉.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보다는 네. 이런 형태. 왜 내려놨을까? 요거는 안 해도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죽거나 여기서 무슨 상관 있어? 네.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심리적 관련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겠구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이징 관련돼서 어쨌든 소주병이 있고 막 이랬다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발견을 한 거잖아요. 상황적으로, 외부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면은 원했던 것은 음독자살로 그렇죠. 보이길. 예, 그냥 소주병에다가 청산염 섞어서 속상하니까 마시고 그냥 자살했다. 그렇게 보이길 바란 것 같아요. 자, 정말 이 남편 양 씨와 내연녀 한 씨가 아내 김 씨 사망에 관련이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김 씨는 남편 양 씨와 같은 은행에서 일하던 사이로 사내 커플로 만나오다 1999년 4월 16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고 약 7년 만에 인공수정으로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아내 김 씨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는 딸바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 이어질 것 같았던 가족. 하지만 그 행복을 깬 건 남편 양 씨였습니다. 2014년 9월 김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 양 씨가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한 씨를 만났고 3월부터 내연관계가 졌습니다. 원래 아내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9월 초승경에 남편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자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던 아내 김 씨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상한 생각에 남편을 추궁한 김 씨는 그가 한 씨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지만 얼마 뒤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딸을 생각해서 가정을 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 양 씨 역시 더 이상 한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한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불륜녀 한 씨의 대응은 상식밖이었습니다. 아내 김 씨의 휴대전화에 남편 양 씨의 나체 사진과 둘이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둘이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진까지 모두 전송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 김 씨를 찾아가 자신은 절대 양 씨와 헤어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 김 씨가 불륜 눈치챈 것도 상간녀 한 씨의 계략이었어요. 남편이 아내랑 통화를 할 때부터 일부러 옆에서 목소리를 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만든 거였고, 이후 심부름센터에 상간녀가 전화를 해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현장 좀 잡아달라 그런 거짓말로 의뢰를 해서 자신과 양 씨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김 씨한테 보낸 거예요. 이건 모두 두 사람을 이혼시키고 자신이 양 씨와 결혼하기 위해 상간녀 한 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김 씨가 이혼을 하지 않자 사자가 따졌고, 그래도 여의치 않자 이번엔 더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자살할 것이니 양 씨 부부에게 복수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아내 김 씨에게도 자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한 한 씨. 그러나 친구와 김 씨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살 소동까지 벌였지만 양 씨 부부가 이혼하지 않자 한 씨는 더 충격적인 일을 시도했습니다. 몇 군데 심부름 센터에 전화해 김 씨에게 약을 먹이고 모텔에 데려가 남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그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부름 센터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이를 꾸미고 있던 사이 한 씨의 어머니가 이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한 씨 어머니는 양 씨 부부를 찾아가 내 딸이 양 씨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해 많이 다쳤고 예전에 양 씨 아이도 임신했다가 낙태를 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하며 따졌습니다. 혹시 이 사실이 알려져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아내 김 씨는 남편과 함께 한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무려 3억 5천만 원. 한 씨는 돈을 받으면서 양 씨와 헤어지고 그간의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남편 양 씨와 상간녀 한 씨는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 김 씨가 한 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날, 남편 양 씨가 상간녀 한 씨에게 우리 형이 사랑해 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네, 이 상간녀 한 씨는 아내 김 씨에게 합의금으로 받은 이 3억 5천만 원을 남편 양 씨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노후 자금이라는 말을 서로 했다고 합니다. 한 씨 어머니가 말했던 낙태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고 하고요. 딸 한 씨가 이제 엄마까지 속여서 이 모녀가 이렇게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알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 거죠. 이걸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모녀 사기단 아니죠. 이거는 남편까지 합쳐진 셋이 알고 있는 네. 이 돌아가신 분한테 네. 거액을 뜯어내서 하는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상간녀가 가져간 게 아니라 이 불륜 남녀가 같이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사실은 이 집과 대출의 명의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건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왜냐면 이 네. 아내분이 아마 네. 은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돈을 땡겨서 둘이 쓰려고. 그렇죠.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부부 커플, 네. 은행에 다니시는 부부 커플은 이렇게 돈을 네. 아내분 명의 이렇게 해갖고 대출하고 이런 거 재테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네. 아마 근데 그것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돌아가신 분이 타겟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남편과 한 씨와 그 이 상간녀 네. 어머니, 저는 셋이 다 공모를 했다고 봐요. 음. 분명히 그 남편 네. 김 씨와 상간녀 한 씨는 공모한 거 맞죠?
네. 아내를 속이고 돈을 뜯어낸 거 맞죠? 네. 거기에 도구적으로 사용된 게 한간희 한 씨의 모친이에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봤을 때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 그럴 순 없죠. 네. 셋은 돌아가신 분의 공동으로 사기를 쳤다. 정황상. 네. 하는 짓이 정말로 좀 일부러 자기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흘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심각하죠? 네. 예. 이게 사실 어떤 금전 목적으로 막 어떻게 빼내야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집착, 어떤 좀 그런 것들은 성격적인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한 씨에. 그렇죠. 이건 두 개의 히스테리적 인격 장애가 분명히 보이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 3억 5천 그 이상도 어떤 돈 내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보이는 히스테리적 인격 장애까지도 보이는 네. 범죄자 한 네. 씨까지. 그것이 살인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네. 뜯어낸 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둘 중에 남편과 상간녀 중에 누가 이 살인을 했는지 혹은 주도했는지 같이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책임은 있죠. 네.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상간녀 쪽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매우 공격적이고 네. 매우 기만적이고. 네. 예. 2015년 1월 11일에 아내 김 씨는 남편의 불륜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김 씨는 불륜녀 한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망설이다 보냅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 이혼 못합니다. 부모님 아이 때문에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여자들처럼 버려줄 겁니다. 그 사람 절대 이혼할 사람 아니니 내 말이 정답일 겁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이 문자를 한 씨가 받고 3일 뒤에 아내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이런 시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를 했던 네. 양이든 한이든 둘이 같이 했던 네. 이들은 안 되겠는데, 이건 죽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험금 목적이라는 건 많이 봤습니다. 보험금을 이거 명의로 타서 해서 상간녀랑 같이 짜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미 돈은 받았고 그냥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죽여야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이득이라고 할까? 예, 이게 경제적 좀 이득 네. 플러스 심리적 이득. 네. 그죠? 근데 이거는 근데 또 이 돌아가신 분이 네. 죽게 되면 그 재산도 남편 거 아닌가요? 아, 네. 예,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그 자산은 자식한테 상속이 되겠고, 네. 그럼 그 재산은 남편 거니까 이것도 경제적 이득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문자가 자극을 했다. 폭발. 트리거로 작용했다라는 건 맞는 거죠. 네, 상간녀 한 씨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 문자까지 더해져서 뭔가 좀 폭발시켰을 수 있는. 폭발시켰다는 게 살인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네. 무엇인가를, 무슨 상황을 네.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도대체 둘 중에 누가 아내 김 씨의 사망에 관련돼 있는 것일지 사건 진행을 좀 더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불륜 행각을 계속 이어가던 2015년 1월 초, 한 씨는 어머니와 함께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불륜남 양 씨가 직장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승진 여부, 자신과의 미래, 이혼 등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은 한 씨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줬습니다. 양진이는 1월에 승진하고 그 여자랑 헤어져서 너랑 살게 될 거야. 그 여자랑 양진이가 이별수가 있어. 그 여자도 지금 유부남하고 바람피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여자를 양진이랑 떨어뜨려놔야 돼. 한 씨는 이 무속인에게 승진, 인연, 이혼에 관련된 부적 3장을 77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내연남 양 씨에게 무속인이 한 말, 아내 김 씨에게 유부남 애인이 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남자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난 아니거든요. 미진 엄마가 제일 나빠요. 다른 유부남 만나고 있으면서 사랑도 없는 결혼 생활을 돈 때문에 유지한다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나 남편 양 씨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 하루 전과 당일, 한 씨는 내연남 양 씨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난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남은 생 불륜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미진 엄마가 술 먹고 죽고 싶다고 했어요? 왜요? 왜 죽고 싶대요? 지금 보살님이 전화 왔어요. 미진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자기 사이에서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안달이 났다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사건 당일인 1월 21일 자정은 남편 양 씨의 승진 발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양 씨는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고 집에는 아내 김 씨와 초등학생 딸만 있었습니다. 밤 11시와 11시 11분경 상간녀 한 씨는 아내 김 씨에게 2차례 전화를 해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한 씨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원래 번호가 아닌 두 번째 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를 하고는 11시 26분경 서비스를 해지했습니다. 이후 미리 마트에서 구입했던 소주 3병과 맥주 피처 1병을 들고 김 씨의 집으로 간 한 씨. 그런데 그 사이 아내 김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 씨가 우리 집에 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11시 47분경 한 씨는 밑으로 내려온 김 씨와 함께 11층 김 씨의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12시 45분경 한 씨 혼자 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약 5분 뒤 회사에 있던 남편 양 씨는 아내 김 씨에게 승진해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걸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약 3시간 뒤 사망한 채 발견된 아내 김 씨. 한 씨가 집에 있던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한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떠난 뒤 김 씨가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 것일까? 집안에 있던 소주병에서 한 씨와 아내 김 씨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남편 양 씨의 지문이 찍혀 발견됐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한 씨가 어머니가 이제 가서 낙태 관련된 이야기 했다고 했는데 이 점 보러 간 것도 태연하게 딸의 불륜남 관련된 점을 같이 보러 간 거 보면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중간에 얘기가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하는 건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떤 이야기요? 김 씨, 네. 그 부인이요, 돌아가신 분. 이분이 유부남이 있고 보람 핀다 이 얘기잖아요. 아, 네네, 그런 이야기. 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무슨 근거로? 무속인이 그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무속인은 지가 뭘 알아? 그냥 그 한 씨가 알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으면 떠들어 댄 거지. 네. 마치 그걸 사실인 양 떠들어 대 갖고 그 돌아가신 분이 결국은 자기도 바람을 피우면서 네. 왜 이혼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조종인 건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조정이기도 하고 네. 알리바이를 맞추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러니까 갈등을 하던 분이 자살했겠다. 이 얘기가 없으면은 갑자기 그분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있으니까 봐봐. 지도 저기 바람 피고 있으면서 뭐 얘기 안 해줘 막 이러다가 뭐 이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야 이건 분명히 이 한 씨의 네. 모종의 범죄 수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의심해 보는 게 맞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시간 관련된 건 모두 관계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당일에 여러 가지 문자 관련된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 등이 좀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 양 씨는 집으로 올라가서 아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4시 25분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119를 부르지 않고 한 씨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본인 주장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받아 한 씨가 집에 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상태가 그렇게 된 걸 보고 너 무슨 짓을 한 거 아니냐며 따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당시에 보통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고 뭔가 쓰러지고 심장 이렇게 되면은 119에 전화를 먼저 할 것 같은데 사람이 119에 안 하고 상간녀에게 먼저 전화를 했었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그 저기 부인이 지금 죽었는 살았는지 모르는데 네. 죽었는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일단 네. 살리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 양 씨의 얘기는 이건 좀 이상하죠? 납득하기 좀 네, 어렵네요. 많이 이상하죠? 네. 지금 이게 봐도 숨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빨리 이제 119를 불러야지. 네. 그게 아니라 네가 같이 있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 여자 왜 그래? 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다면 그걸 물을 목적이 아니었다면은 이 전화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슷한 많은 케이스들을 봤는데 어떤 사건 중간에 누구에게 관련돼 있는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는 보고나 혹은 어떤 다른 상의나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면 요건 실수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완전한 범죄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네. 119가 지금 했으니까 119 불러갖고 굳이 그 한 씨를 부를 이유가 네. 있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주도를 해서 살해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119에 전화를 하는 게 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적합하거든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네. 한 씨가 무엇인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남편 양 씨는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해서 이렇게 전화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법의학 전문가는 김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턱관절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후 강직이 발생해 있었고 등에 시반이 형성된 점 등으로 봤을 때 김 씨가 병원 도착 시점인 오전 5시 11분을 기준으로 적어도 2-3시간 전에는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밤 12시 45분에 김 씨 아파트에서 나온 한 씨가 웬일인지 50분경 5분 뒤입니다. 다시 계단으로 11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1시 5분에 다시 계단으로 내려왔다. 이후 2시 40분경 남편 양 씨를 만나서 불륜야매죠. 둘이서 차에서 같이 있다가 4시 18분경 양 씨를 아파트에 내려주고 떠났다라는 시간 확인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좀 종합을 했을 때 사건 구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왜 이 짓을 했는지. 왜? 11층을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안 힘들어요? 11층.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그냥 CCTV 피하려는 목적밖에 안 느껴져서. 그거 외에는 네. 어떻게 11층, 11층을 걸어 올라간다는 게 1, 2층, 계단으로. 뭐 2, 3층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그건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그 앞에 투넘버 서비스가 있었고. 네. 근데 그걸 왜 바로 해지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 번호를 아닌 번호로 했는데 그걸 해지했어. 그러니까 좀 조금 모자른 거죠. 네. 이렇다고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11시 47분경 해고 올라갔어. 다시 내려왔어. 계단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돌아가신 분과 뭐 말다툼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내려왔다. 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현장이 뭔가 훼손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뭐가 생각이 나서 아차 해서 다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뭐 소주병에 있는 청산가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 덮여져 있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그거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주병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자살로 하려면은 아내 김 씨의 지문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찍혀 있었다고. 그리고 이 앞서서 술 사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김 씨 집으로 한 씨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주병에 지문을 지우러 올라가서 그걸 지우고 왔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짓들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의도는 모르겠어요. 네. 의도는 딱히 이 누군가의 의도가 정확히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문이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고 사실 너무 서투르고 네. 어설프고 뭐 그러죠. 네.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지인들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아내 김 씨가 딸을 정말로 끔찍하게 아끼기 때문에 자살할 리 없었다. 그러니까 늦게 얻은 귀한 딸이었다라고 했었고요. 다시 바로 옆방에 네.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 전에 아내 김 씨가 남긴 메모를 보면 바쁘게 살자, 즐거운 일을 찾아 하자, 스스로 홀로서기, 재미나게 살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것들에게 알려줄 거야. 아주 조곤조곤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하지만 하도 당하니까 이것도 내성이 생기나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 김 씨가 네. 굳이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속상해도 이혼을 했어야지 된다고 봐요. 근데 사람의 심리상 네. 자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받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연놈들이 나를 물먹이는 거잖아요. 계속. 그들 좋은 짓은 해주기 싫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 버티는 건데. 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 둘이 원흉인데 걔 껍데기만 데리고 왔자 의미 없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네. 그렇게 못하죠. 자, 상간녀 한 씨는 아내 김 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한 씨가 청산가리를 구입한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 씨. 그날 자신은 양 씨와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려고 아내 김 씨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 김 씨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남편 양 씨의 욕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씨. 내가 미진 엄마한테 남자 있냐 물으니까 있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한 씨는 피해자와 함께 11층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탔으면서 혼자 내려올 때는 왜 계단을 이용했는지 묻는 판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혼자서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못 타요. 하지만 새벽 4시 25분 양 씨의 전화를 받고 아파트에 왔을 때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아내 김 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내연남 양 씨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미진 엄마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한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뒤 양의 부탁으로 소주잔을 씻어서 치웠습니다. 제가 청산가리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양이 방 안을 가리키면서 저거야 미진이가 먹지 않게 치워줄래? 그래서 청산가리 봉지를 묶었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청산가리가 어디서 났냐 물으니까 양이 거래처 유씨에게 얻어왔다. 어젯밤에 싸우면서 미진 엄마가 칼 갖고 죽자고 했고 내가 청산가리를 꺼내놓고 죽으려면 같이 죽자 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멘붕이 왔다고 표현한 상간녀 한 씨. 그녀는 양 씨에게 당장 119를 부르자고 했지만 양 씨가 이 상황에서 119를 못 부르니 네 차를 타고 가자고 했고 양 씨가 피해자를 업고 같이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양 씨는 한 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청산가리를 얻었다는 거래처 유 씨도 나는 청산가리를 취급하지도 않고 양 씨에게 구해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씨가 남편 양 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시간이 2분 40초밖에 되지 않는데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을 전부 하였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한 씨는 당시 머리가 하얗게 돼 멘붕이 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CCTV를 보면 한 씨는 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서 양 씨에게 펴서 보여준다거나 양 씨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기도 하고 이미 사망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재판에서 여러 가지 맞붙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인 한 씨 주장은 당시 뭐 소주잔 씻어서 치우고 뭐 묻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 행동들 본인 주장했다는 이 행동들과 대화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는 그걸 확인해 줄 사람은 양 씨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행인데도 자신의 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변을 하는 거죠. 진짜 그 돌아가신 분을 자살했다고 표현하려고 하면은 더 치밀하게 뭔가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 제한된 상황 하에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씨가 아까 말한 히스테리적 인격 장애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한 씨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한 행동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양 씨한테 이걸 보여준 거죠. 뭔가 이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일종의 때리는, 피해자 머리를 쿡 찌르는 꾹 찌르기도 하고 네. 양 씨 상간남이죠. 네. 그냥 얼굴을 하고 뭐 장난하듯이 네. 뭔가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사이의 관계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시체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모욕하기도 하고 네. 거꾸로 자기 상간남한테 뭔가 장난치듯이 뭐 이거만 보면은 딱 봐도 얘들 뭐 하는 애들이야? 지금 돌아가신 분도 모시고 가면서 네. 이 상황만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죽어 있는 사람을 들고 이제 가는데 긴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히스테리 인격 장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 거. 네. 그리고 또 CCTV에 찍히는 건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순간 본인의 어떤 그런 그렇지, 감정이나 이런 자기 거 감정이나 자기 행동에 충실하다는 건 자기 어떤 일종의 몰입돼 갖고 네.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층을 걸어 올라가겠죠. 그 바보짓을 하겠죠. 한 씨는 2014년 9월에 일부러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켰는데 이미 2달 전인 7월부터 청산가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휴대전화로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청산가리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돈을 줄 테니 청산가리 구해달라는 메일을 수차례 보냈던 것이 확인됐고요.
불륜 사실을 일부러 들킨 이후부터는 회사 컴퓨터로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방법 등을 검색을 했습니다. 또 사건 전 본인의 휴대전화 메모 기능에 미진 엄마 핸드폰 푸는 법 알아내기, 목장갑 2개 준비, 복면 2개 사기, 긴 머리 가발 준비, CCTV는 피해 다닌다, 큰 장난감 주사기에 청산가리와 소주를 혼합한 것을 담고 막아놓는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또 대검 과학수사본부 심리 분석 결과 청산가리를 구입한 사실이 있냐, 소재 청산가리를 차 안에서 탔냐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거짓말 탐지기 네. 분석입니다. 예. 네. 자, 이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일단은 불륜 사실을 일부러 말하기 2달 전부터 청산가리 구하는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법들을 나왔던 것은 사실 계획살인으로 그렇죠. 그럼 봐야 되는. 청산가리로 뭔가를 하려고 네.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획했다. 네. 계획한 만큼 근데 치밀하진 않다. 네. 보통 이런 살인자들이 굉장히 치밀할 것 같지만은 네. 실제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네. 되게 차갑고 냉철한 살인자들은 치밀하게 하죠. 이런 흔적도 잘 남기지 않죠. 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겁니다. 목장갑 2개 준비, 복면 2개 사기. 꼭 2개죠. 2명의 예, 예. 어떤 심리적인. 자기가 아니라 네. 결국 그 한 명은 양시겠죠. 네.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공범이라서 2개를 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특이 심리 때문에 자기 심리죠. 자기와 한 씨와 양 씨 같이 이걸 돌아가신 한다. 김 씨를 네. 살해하거나 뭐 하는 그런 일종의 망상 같은 것이 계속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 한 씨가 어떻게든 청산가리를 구했다고 보이는 것이 어쨌든 구한 그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7월에는 청산가리 구한다라는 메일을 보낸 흔적들이 있는데 10월로 넘어가자 청산가리 살인법 몰래 먹이는 방법 등으로 검색어가 바뀝니다. 이거는 사실은 구했다라는. 그렇죠. 이 네. 정도 하면 구하죠. 네. 실제로는 그렇게 이 정도 지배했으면 못 구해진 않았을 겁니다. 대검 분석관들은 한 씨를 전형적인 연극성 인격장애 유형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히스테리 인격장애. 예. 네. 한 씨가 감정 기복이 크고 쉽게 흥분한다며 중립적인 단어의 뜻을 물으면 좋다 나쁘다의 정서로 답한다. 또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질문을 하더라도 모두 자기와 관련된 일로 연관지어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감정이 앞섭니다. 화를 많이 내고 기복이 심하고 자기중심성이죠. 앞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죠. 네. 왜냐하면은 모든 얘기가 자기 중심으로 가고 네. 그리고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굉장히 상황적으로 좀 무서웠을 거예요. 네. 양 씨도 좀 무서웠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배라는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유하다고 할까요?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자기중심적으로 세고 이렇게 감정을 좀 맞춰주기 어려울수록 조금 더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끌려갈 보여서. 수도 있죠. 네. 이은혜와는 조금 다른. 네. 근데 유형이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정 자기중심적으로. 네. 그래서 처음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가 주도해 갖고 뭔가를 하니까. 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굉장히 집착이 강하죠. 네. 절대 소유물을 포기하지 않아요. 양 씨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파멸시킴으로써 자신 거를 성취하는, 쟁취하는 네. 그런 끝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치밀하지 않아요. 치밀하지 않은 이유는 냉철하게 사고해야 될 때 감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네. 뭘 치워줄래? 뭘 칼을 가지고 CCTV 뭐 10층 왔다 갔다 뭔가를 계속 계획한 것 같은데 전체 그림을 봐선 너무 부실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이런 연극성 인격장애, 히스테리 인격장애 그런 유형일 겁니다. 아, 저는 아직도 계속 한 장면이 계속 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게 엘리베이터 CCTV에 그 피해자분 심정지를 업고 이제 있는데 장난을 치고 이제 자기는 긴장이 뭐 성취했으니까 장난도 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 죽었네 그러면서 머리 찌르고 이게 찌르고 너무 화가 나는. 양 씨한테 네. 주머니에서 뭘 보여주고 네. 아마 그 자기가 쓴 계획 같은 걸 겁니다. 야 제대로 됐잖아 하고 뭐 장난치고 막 이지랄 하잖아요. 1심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범인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한 씨는 항소했고요. 검사도 형이 너무 가렵다라면서 막 항소를 합니다. 그러자 2심 법원은 원심 판결 파기하고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도 상고합니다.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좀 영리했으면은 요때 반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감형이 됐을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종류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네, 사람들은 반성을 안 하죠. 네. 더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무기징역.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고 있었죠. 당 상황에서. 아이는 엄마 무덤에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라는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